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 한 딸밖에 없는 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 손자 은우가 무심코 한 행동이 온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또 되찾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손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끌고 나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손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줄을. 할머니, 봐요. 아빠 보물이에요. 은우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사위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딸을 낳고 혼자 키우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혜경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내 딸을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혜경이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회사에 취직해서 팀장까지 올랐죠.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1살에 고강식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준 것 같았어요. 고강식. 제 사위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든든했거든요. 서울 강남에 펜트하우스도 있다고 하고요. 어머니, 혜경이 정말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던 그 입으로 나중에 얼마나 독한 말들을 뱉어냈는지.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가끔 딸네 집에 놀러가면 강식이도 웃으며 인사하고 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면 아, 어머니가 또 이런 걸 만들어 오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 톤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귀찮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혜경이에게 물어봐도 엄마, 신경 쓰지 마. 남자들이 다 그래 라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딸네 집에 갔는데 강식이가 소파에 누워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저는 묵묵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식이가 혜경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진짜 어머니한테 좀 말해.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옛날 음식들을 먹어? 냉장고만 차지하고 그냥 호텔 음식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입맛에도 안 맞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시겠어요? 가슴이 확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다니. 더 충격적인 건 혜경이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진짜 비효율적이야. 혜경이는 그냥 엄마, 음식 고마워요 라고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딸이 저를 위해 한마디도 못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강식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한테 반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만 보거나 아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죠. 혜경이는 항상 엄마, 이해해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그런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니,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높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예쁜 옷 입고 제가 평생 줄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은우는 정말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겼고 제가 만든 김밥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강식이가 아무리 시큰둥해도 은우 때문에 저는 그 집에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식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보통은 비즈니스 이야기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험악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날도 제가 은우 돌보러 가서 아이 재우고 있는데 강식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그 늙은이 처리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뭔 소리야? 못하겠다고?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벌써 몇 개월째야. 이게 좋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 하지만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끝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 목소리가 제가 아는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설마 다른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며칠 후에 또 갔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통화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핑계 대지 마. 그냥 사고로 만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아니야. 그 방법도 좋아. 어차피 늙은이들은 뭔가 잃어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몇 번 더 해서 싹 털어가면 돼. 저는 문 앞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혜경이에게 물어봐도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상상이 과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달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혜경이가 마트에 나가고 강식이는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은우가 혼자 놀다가 갑자기 아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아이가 할머니, 보물 찾았어요. 하며 뭔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꽤 무거워 보였고 은우가 끌고 나오기 힘들어할 정도였어요. 할머니, 이거 아빠 보물이에요. 방에 숨겨놨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식이가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은우야, 이거 할머니가 봐줄게. 너는 방에서 로봇 장난감 가져와. 정말요? 할머니가 보물 지켜줄 거예요? 응.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은우가 방으로 뛰어간 사이 저는 일부러 거실 탁자에 있던 화병을 건드렸어요. 쨍그랑하고 떨어져서 깨졌죠. 어? 무슨 소리야? 강식이가 화장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강식이가 나왔을 때는 제가 깨진 화병 조각들을 줍고 있었고
검은 봉지는 제 옆에 있었어요. 뭐 이런 걸 다. 강식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지만 다행히 봉지는 못 봤어요. 제가 화병 조각들을 치우는 동안 재빨리 봉지를 은우 방으로 옮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혜경이가 마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은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우야, 할머니랑 약속하자. 그 보물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특히 아빠, 엄마한테도. 왜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깜짝 선물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야. 아, 알겠어요. 은우가 비밀 잘 지킬게요. 그렇게 해서 그 봉지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봉지를 열었을 때 세상에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들이 고무줄로 묶여서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니 거의 2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핸드폰들이 열 몇 개 들어있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주 옛날 것들이요.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펼쳐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두 나이 많은 분들 같은 이름들이었고 옆에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돈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박춘자 8천만 원 완료, 이영수 5천만 원 진행 중, 김철호 1억 2천만 원 완료.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죠. 노인층 타겟, 의료비 사기, 가족 사칭, 긴급 상황 연출, 계좌 이체 유도 당일 처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노인분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혜경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딸은 어떻게 될까요? 은우는 온 가족이 무너질 텐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다른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 중 하나였어요. 박춘자 할머니였죠. 의료진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손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박춘자 할머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첩에 박춘자 8천만 원 완료라고 적힌 게 바로 이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제가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 딸의 남편이지만 이런 일을 계속 묵인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더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춘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춘자 언니는 저랑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분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리시더라고요. 민자야, 나 어떻게 하지? 내가 완전히 당했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며느리가 교통사고 났다고. 수술비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바로 보내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멀쩡했고 나는 사기당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춘자 언니, 혹시 그분도 수첩에 있던 분 아닐까? 언니, 혹시 전화 온 번호 기억나세요? 춘자 언니가 알려준 번호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제가 본 오래된 핸드폰 중 하나와 일치했어요. 제 평생 친구가 제 사위에게 사기당한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 친구가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더 빨리 행동했다면 춘자 언니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돈은 이미 다 날아갔는데.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춘자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런 사기 사건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이라고. 요즘 이런 범죄 조직들이 정말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가족 사칭하는 건 기본이고 의료진까지 사칭해서 응급 상황을 연출하거든요. 피해자분들이 판단할 시간도 주지 않고.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 사위가 바로 그런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수첩을 자세히 봤어요. 이번에는 전화번호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첩에 적힌 번호 중 몇 개가 이미 보이스피싱 신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번호들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직접 올린 후기들도 있었고요. 이 번호로 병원이라고 전화와서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해서 3천만 원 보냈는데 사기였어요. 의사라고 하면서 이 번호로 전화와서 며느리 수술비 달라고 해서 속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사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앞으로의 계획까지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신규 타겟 100명 확보, 월 목표 20억 달성, 거점 확대, 부산, 대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춘자 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혜경이와 한 번 더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딸이 모르고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혜경이네 집에 갔어요. 강식이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고 은우는 유치원에 간 상태였어요. 혜경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죠. 혜경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요? 강식이가 정확히 어떤 일 하는지 아니? 혜경이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무역업 하신다고. 무역업이 뭔 무역업이야? 구체적으로 뭘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회사 일은 집에서 안 얘기하거든요. 혜경이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혜경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강식이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정말 몰라?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의심스러운 게 있으세요? 있어. 아주 많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수상한 전화통화, 은우가 가져온 봉지,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까지. 혜경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강식이가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경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이, 이게 뭐예요? 네 남편이 하는 일이야. 노인분들한테 전화해서 돈 빼앗는 거야. 혜경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강식이가 무역업 한다고 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집에 현금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식이가 화내면서 사업에 대해 묻지 말라고 했어요. 혜경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왜 진짜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강식이 없으면 은우랑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 집도, 은우 학비도, 모든 게 강식이 돈인데. 그게 네가 할 말이야? 다른 사람들 고생시켜서 번 돈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거야? 혜경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이혼하면 은우 양육권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강식이가 돈도 많고 변호사도 좋은 걸로 쓸 텐데.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키운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혜경아, 그럼 넌 강식이가 계속 이런 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춘자 이모가 강식이한테 당했다는 것도 알면서? 네? 춘자 이모가요? 저는 춘자 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친구가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것. 그게 바로 강식이가 한 일이라는 것을. 혜경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로요? 춘자 이모가? 그래. 네 어릴 때부터 네 챙겨주던 그 이모 말이야. 평생 모은 돈 다 잃었어. 혜경이가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야 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신고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기 전에. 하지만 그러면 정말 다 끝나는 거예요. 은우도. 혜경아, 은우가 커서 아빠가 이런 일 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네가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걸 알면? 혜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집도 다른 데서 살 수 있고. 하지만 양심은 한 번 죽으면 살릴 수 없어.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한 끝에 혜경이도 신고하기로 동의했어요. 아니, 동의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지만요. 엄마,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신고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왜요? 제가 부인이니까. 제가. 혜경아, 네가 신고하면 나중에 강식이가 석방될 때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엄마가 할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피해를 당하셨나요? 아니요. 가해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요?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제 사위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죠.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검은 봉지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사진으로 찍어둔 수첩 내용, 그리고 춘자 언니의 피해 신고서까지. 담당 형사는 저의 신고 내용을 듣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희가 몇 달째 추적하고 있던 조직의 핵심 증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잡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특히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피해자 명단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 체포하시나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가족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각오하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터지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이틀 후, 경찰이 강식이를 체포했어요. 그것도 혜경이네 집에서. 저는 그날 일부러 그 집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경찰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경이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관 여러 명이 들어왔죠. 고강식 씨 계시나요? 네.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때 강식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한 표정으로. 뭐야? 이거? 누가 신고한 거야? 고강식 씨.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강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설마 어머니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봤죠. 이 할멈이 감히 누구를. 강식이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식이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혜경이도, 은우도 다 당신 때문에. 혜경이는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은우는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무서워하고 있었고요. 강식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두고 봐, 나는 곧 나올 거야.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혜경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은우는 제 품에 안겨서 할머니,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어요. 은우야,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가야 해. 언제 와요?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혜경이는 저한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은우는 내가 돌볼 테니까.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잘못이에요. 혜경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식이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메인 뉴스에. 수십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70대, 80대 어르신 200명 이상 피해. 뉴스를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었던 거예요. 강식이는 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최근 2년간 전국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 사칭, 가족 사칭 등의 수법을 이용해 총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300억 원이라니. 그 돈이 모두 누군가의 평생 저축이었겠죠. 춘자 언니 같은 분들이 200명 넘게 당했다는 거였어요. 뉴스에서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손자가 사고 났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는 전화가 와도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시에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더 빨리 신고했으면 더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작 혜경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뉴스를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은우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을까요?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그건 엄마는 생각도 안 해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혜경이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실망했어요. 아직도 딸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경아, 그럼 계속 모른 척하고 살 거였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당해도?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은우가 놀림받는 게 중요해.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이 평생 저축 잃는 게 중요해? 혜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아직도 납득이 안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혜경이네 아파트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강식이의 부인과 어머니를 인터뷰하려고. 고강식 씨의 부인이신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님. 사위분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혜경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은우도 유치원을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혜경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야겠어요. 그래. 이사하자.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은우랑 저만 갈 거예요. 뭐라고? 엄마는 이제 저희랑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혜경아,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 얼굴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혜경아, 그리고 은우도요. 은우가 자라면서 할머니가 아빠를 감옥에 보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혜경이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희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예요. 은우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 거예요. 그럼 나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혜경이와 은우가 짐을 싸서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은우가 마지막에 저한테 할머니, 언제 다시 만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은우야, 할머니가 꼭 다시 만나러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혜경이가 연락을 끊은 이상 은우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유였던 딸과 손자를 모두 잃게 된 거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할 걸. 가족이 우선이었을 걸. 하면서 춘자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내가 잘못한 걸까? 무슨 소리야. 민자야. 너 덕분에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는데. 하지만 내 가족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옳은 건 옳은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춘자 언니의 위로였지만 마음이 쉽게 달래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였어요. 어머니, 피해자분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를요? 네. 어머니 덕분에 범인이 잡혔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담당 형사가 계속 권해서 결국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15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모두 강식이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죠.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하시는 걸 보고 더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돈 못 찾을 뻔했어요.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다시 들었어요. 비록 제 가족은 잃었지만 더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요.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압니다.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손자 학비 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기당하고 나서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것도 크지만 제가 구한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을. 며칠 후 춘자 언니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민자야, 내 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범인들이 숨겨둔 돈 중에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춘자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적어도 일부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달 후 강식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법정에서 강식이를 다시 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 딸의 남편이었고 은우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사가 읽어주는 피해 규모를 듣고는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피고 고강식은 2년간 총 247명의 피해자로부터 31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314억 원이라니. 그게 모두 어르신들의 평생 저축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강식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단순한 사업 실패일 뿐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때문에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수첩이 결정적이었죠. 너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손자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증언들을 듣고 있으니 강식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강식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도 피해자였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셨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식이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어요. 생각보다 적은 형량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혜경이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경아, 어디 있어? 은우는?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든지. 내일.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다음 날 혜경이가 은우와 함께 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컸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한테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혜경이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첫마디가 사과였어요. 혜경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옳은 일을 했는데 저는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혜경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강식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어디서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은우도 새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고. 그래서 다시 온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혜경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몇 달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망쳤냐고. 하지만 TV에서 피해자분들 인터뷰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어떤 분은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다고. 혜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그분들을 구하려고 한 일인데 저는 제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은우한테도 진실을 말했어요. 은우한테? 네.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할머니가 그걸 막으려고 신고한 거라고. 은우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는 할머니가 영웅이네 하더라고요. 은우가 그제야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은우가 할머니 싫어한다고 했는데
괜찮아. 은우야. 할머니가 이해해.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잡아준 거죠? 응. 그래. 그럼 할머니는 경찰관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순수한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할머니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혜경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희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강식이가 숨겨놓은 돈들이 더 있더라고요. 더 있어? 네. 집을 정리하다가 비밀 금고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현금하고 통장들이 있었어요. 혜경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 돈들도 모두 피해자분들 거죠? 그럴 거야. 그럼 이것도 경찰에 제출해야겠어요. 혜경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엄마, 제가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네. 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 며칠 후, 혜경이와 함께 피해자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혜경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가씨도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속은 거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도와주시는 게 고마워요. 혜경이가 추가로 발견한 돈들 덕분에 피해자분들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혜경이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엄마, 저 이 일로 책 쓰려고 해요. 책? 네. 제 경험담을 써서 다른 가족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함께. 좋은 생각이다. 혜경이는 그 책을 쓰느라 몇 달을 매달렸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도 인터뷰했죠.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모시고 계신 가족들이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우리 엄마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는데 이 책 덕분에 알아봤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기꾼들 수법이 이렇게 정교한 줄 몰랐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혜경이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혜경이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엄마,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 네. 가족 입장에서의 경험담이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혜경이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렸죠. 여러분,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혜경이의 강의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은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잡았어요. 우리 엄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혜경이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수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혜경이는 그런 분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도왔죠.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너질까봐.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년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춘자 언니가 사기로 잃었던 돈을 거의 다 찾은 거예요. 민자야, 내 돈 찾았어. 정말요? 응,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범인들이 숨겨놓은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해. 춘자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이 찾으셨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었죠.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리고 작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혜경이가 올해의 시민상을 받은 거예요. 김혜경 씨는 가족의 범죄를 신고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시상식에 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혜경이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를 언급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잘못된 길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혜경이와 은우가 제 근처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정말 행복해요. 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장래 희망이 경찰관이에요.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꿈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혜경이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가족 범죄 신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목이 뭐가 좋을까요? 용기 있는 선택은 어때? 좋아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강식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춘자 언니 같은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당했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과 손자가 곁에 있고 제가 한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나 혜경이 강의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 안 당했어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제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제는 춘자 언니와 함께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요즘에는 택배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더라.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 물어보는 것도 조심해야 해. 그런 정보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새로운 계획도 세웠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본 사람들이니까 더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맞아. 경찰이나 전문가들보다 우리가 더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혜경이와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피해자에서 예방활동가로 변신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은우가 무심코 가져온 그 검은 봉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그때 제가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혜경이의 변화도, 은우의 성장도,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구원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신고한 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요. 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었어요. 강식이의 더러운 돈으로 유지되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직과 진실 위에 세워진 진짜 가족이에요. 비록 예전만큼 풍요롭지는 않지만 훨씬 더 행복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은우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배우고 있죠.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한테 용기 있게 안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은우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강식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가끔 혜경이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럴까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강식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강식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희는 저희 길을 가는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혜경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해. 그 단체에서는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 가해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일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강식이처럼 범죄에 연루된 가족을 둔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행복해요. 제 딸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보이스피싱 전화가 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그 전화를 받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무서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옳은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리고 혹시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경찰이든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더 쉽게 속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분명히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꼭 말씀해 주세요.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정교해졌다고.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다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으시면 사기꾼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실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혜경이와 은우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기꾼들이 설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은우가 자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가족보다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옳은 일을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강식이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식이와 함께 일했던 다른 범죄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상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요. 문 앞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자 할머니죠.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절대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식이 형님 아시죠? 형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식이의 동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형님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다 망했잖아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싫어요. 경찰 올 때까지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말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정말 무서웠죠. 혼자 사는 노인을 이렇게 협박하다니. 다행히 10분 후에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들이 사라진 후였어요.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할머니, 당분간 조심하셔야겠어요. 혹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당분간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혜경이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요? 정말 무서워요. 민자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 혼자 있으면 안 돼. 춘자 언니 집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그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를 찾아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들도 강식이와 같은 조직원들이었어요. 앤더슨이 그들도 강식이와 같은 조직원들이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자신들이 잡힐까봐 겁을 주려고 한 거였는데 다른 죄로 체포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그 무렵 혜경이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어요. 혜경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혜경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혜경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곁에 없었잖아요. 그 전화를 계기로 혜경이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했죠. 혜경이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특히 그 위협을 받고 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춘자 언니가 해준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자야, 너는 영웅이야. 무슨 영웅이에요? 언니. 저는 그냥,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만약 너가 가만히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당했겠어? 하지만 가족도 결국은 돌아올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말이야. 춘자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몇 달 후에 혜경이가 정말로 돌아왔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때마다 강식이와 마주쳐야 했죠.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강식이는 법정에서도 계속 저를 노려봤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검사가 강식이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피고는 지난 3년간 총 847명의 피해자로부터 5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847명이라니. 그 많은 분들이 강식이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어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려고 모은 돈을 사기당한 며느리.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잃은 할머니. 수술비로 마련한 돈을 털린 환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판결이 나던 날, 강식이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당초 1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었어요.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죄목이 더 늘어났거든요. 피고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적어도 25년 동안은 강식이가 다른 분들을 해칠 수 없을 테니까요. 판결 후에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담당 검사가 권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떨렸죠. 평생 TV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신고할 용기를 내셨나요? 제 친구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수첩에서 본 그 많은 분들.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격려의 메시지, 감사 인사,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까지. 저희 아들도 수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는데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는데 걱정이에요.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래서 저는 작은 상담 모임을 시작했어요. 춘자 언니와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고 서로 조언을 해주고. 저는 아직도 신고를 못하겠어요. 용기가 안 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늦을수록 피해자는 더 늘어나요. 가족이 원망할까봐 무서워요.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김영이라는 분이 기억나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수상한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몇 달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제가 신고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영희 씨,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걸 알면?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용기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결국 김영희 씨는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어렵지만 정직한 삶을.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혜경이가 강식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은우를 위해서라도. 혜경이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강식이랑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혜경아, 은우가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혜경이의 말이 옳았어요.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강식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반대했거든요. 자신이 나오면 다시 잘 살 수 있다고 혜경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혜경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식이한테 면회 갔다 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직도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그럼 뭐라고 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절대 다시 같이 살 수 없다고. 혜경이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딸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혼이 성립된 후 혜경이와 은우가 제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은우야.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좋아요. 은우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혜경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엄마, 제가 경험한 걸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특히 가족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혜경이의 강의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 남편이 바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몇 달 동안 신고하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지금은 알아요. 혜경이의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분들을 위해 혜경이는 개별 상담도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도왔고요. 저희 아들이 요즘 수상해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는데 일단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하지만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더 신고해야 해요.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야죠.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실제로 저희 조언을 듣고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은 사례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박미경이라는 분의 경우가 기억나요.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수상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아버지인데 제가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씨, 남편분은 뭐라고 해요? 남편은 아버지를 못 믿겠다고 해요. 하지만 신고하지는 못하겠다고. 그럼 미경 씨가 하세요. 제가요? 네. 때로는 며느리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박미경 씨가 신고를 했고 그 덕분에 시아버지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했다고 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2년 후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책을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혜경이가 적극 권했어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책 쓰기.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긴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제가 책을 쓴다니. 하지만 편집자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나갔어요. 할머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사위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책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할머니의 용기였어요. 책이 출간되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는 책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응이었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 주셨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책 읽고 저도 신고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책 출간 기념회도 했어요. 작은 서점에서였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피해자분들, 상담했던 분들, 그리고 책을 읽고 감동받으신 분들까지.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평생 사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줄이야.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할머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우가 자라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듣고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거든요. 책이 성공하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라디오 출연, 강연 요청, 그리고 다른 책 제안까지.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심을 다해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씩 강연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강해요.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사람은 위기가 와야 자신의 진짜 힘을 알 수 있어요. 은우는 이제 5학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컸죠.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할머니예요. 왜? 친구들이 다 할머니 책 읽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해요. 은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혜경이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정부기관에서도 강의를 요청할 정도로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혜경아, 이건 네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에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 힘을 준 거예요. 모녀가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식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 받는 강식이의 소식이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신고한 것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강식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혜경이에게 편지 얘기를 했더니 혜경이도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강식이가 그런 편지를? 응. 진심인 것 같았어.